안녕하세요. 저는 통하는 글쓰기의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글쓰기를 시작했고요. 이제 이후에 신중년을 위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통하는 글쓰기 시리즈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영화는 영화 들깨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로 뽀로로랑 이제 로보카 폴리, 그다음에 꼬마 버스 타요 같은 작품들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중년들에게 어떤 글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의뢰받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떤 작업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신중년한테 특히나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는 신중년한테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5가지와 또 이어지는 2부에서는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는지 스킬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부에서는 우리가 신중년 세대가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중년 왜 글쓰기가 필요한가? 치유하는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거는 좀 많이 늦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40대 중반의 신중년이긴 한데, 전 30대 후반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글쓰기도 공부를 하고, 지금 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왜 작가가 되고 싶고 글을 쓰기로 했는지 결심을 했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치유하는 글쓰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 단절이 오고 20대 때 이제 직장을 다녔지만 30대 때는 경력 단절의 시간을 분명히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드라마랑 영화를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케이블 TV 이렇게 쭉 틀어놓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솟아오르면서 제가 치유받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드라마를 쓰고 싶다. 또 영화를 쓰고 싶다. 글을 좀 잘 써서 사람들에게 나 같은 좀 우울감이나 어떤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글쓰기로 좀 힘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쭉 스태프들의 어떤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보면 연출자의 이름이 궁금하기보다 꼭 작가의 이름을 검색해서 궁금해하고 이 사람의 작품은 뭐가 있었으며 전 작품들은 또 어떤 게 있었고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글을 쓰려면 어떤 습관을 갖는지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신중년 세대가 저처럼 모두 다 드라마 작가나 영화 작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일상에서 분명히 치유하는 어떤 능력을 글쓰기로 이렇게 배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20대 때 중반에 이제 간암으로 4개월 투병하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때 저의 마음을 돌아볼 어떤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장이 되고 저보다 전 장녀였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들 또 챙겨야 되고 홀로 되신 어머니 챙겨야 되고 또 이제 장사도 해야 되고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저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문득 그때 이야기들을 글로 막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의뢰받고 하는 거고 또 저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는 각자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어디다 쓸까 했을 때 저는 발견한 게 SNS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채널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 오늘은 산소에 갔다 왔다. 오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었을까. 옛날의 기억들 되살리면서 제가 글쓰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가 그때 그랬구나. 10년 전에 20대에 너는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제가 어떤 글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치유하는 단계에 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해도 막 너무 짠하거나 너무 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글쓰기로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SNS나 어떤 글쓰기를 하시려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SNS 친구들을 보면 나는 집안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왜 이러죠?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힘들어요. 아니면 난 직장에서 오늘 잘렸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고민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역경들을 쭉 풀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글들을 보고 댓글로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당신도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어떤 경험담을 얘기해주기도 하면서 치유의 어떤 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돈독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신중년 세대에 맞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신중년은 너무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나는 왜 어떤 목표를 살고 왔던 거지?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거지? 막 방황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친한 친구한테 할 수도 없고, 또 뭐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할 수 없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으니까 혼자 끙끙대다가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게 어떤 이제 글쓰기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글쓰기를 꼭 해보세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글쓰기 시작하려는 이유가, 물론 치유하려고 했던 목표도 컸지만, 당장 생각했을 때 경력 단절이 왔는데 제가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바 사이트도 뒤져보고, 어디 뭐 직장에 면접도 한번 알아볼까 생각해봤는데, 아이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또 솔직히 장사 미천, 뭐 이제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있으려면 돈이 몇 천만 원씩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노트북하고 내 머리만 있으면 글쓰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일기도 한 장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드라마 하나 꽂혀서, 영화 하나 꽂혀서 나도 글을 쓰겠다.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했지만 재료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고, 또 글 잘 쓰는 사람들의 책을 또 보고, 요즘 책 굳이 사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고, SNS도 돈이 들지 않잖아요. 회원가입도 다 무료인데, 그런 걸 하면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열심히 단련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돈벌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돈벌이를 하려는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무슨 글쓰기가 돈벌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시각을 달리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보면 곳곳에 글쓰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이제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데, 제품 홍보에 대한 인스타그램에 글쓰기를 하려면 이거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또 돈이 덜 들잖아요. 돈이 아예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홍보글을 인스타그램에 쓸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명함 대신에 막 알려주고 소통하고 하는 것도 결국 글이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길게 보면, 당장의 돈은 안 돼도 길게 보면 언젠가 글쓰기를 해놓으면 이게 나의 돈벌이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쓰기를 배우려 갔던 곳에서 교수님한테 여쭤본 게 뭐냐면, 도대체 글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소망은 글쓰기로 돈을 정말 5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만, 이렇게 걸리기까지 불과 저는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년 차 작가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글쓰기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리송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처럼 전업 작가를 꿈꾸는 사람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나를 홍보하고, 나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나의 어떤 기술을 홍보하려는 사람들은 글쓰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리는 50 플러스 세대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싶은데 글을 어떻게 쓸까요? 나는 블로그로 쭉 어떤 나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글로 정리하고 싶은데 제목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제품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까지 이 짧은 글쓰기의 영역까지 질문을 세세하게 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드바이스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글자가 없으면 사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말은 발화하면 순간 날아가지만, 글자는 여기도 지금 청춘 공감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글자 안에 다 모든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명하는 센스도 필요하고, 또 이런 제목을 또 길게 또 설명하는 어떤
장문의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의하는 시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기록의 글쓰기입니다. 저는 그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메모는 사실 글쓰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 15년 전, 한 20년 전부터 매일 다이어리를 씁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 기억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이제 매일 왜 다이어리를 쓰냐면 그날 있었던 일, 그다음에 업무를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했는지 간략하게 메모를 해요. 근데 또 저의 어머니는 저보다 더 메모 광이세요. 더 큰 수첩에다, 저의 수첩이 요만하다면 그 어머니 수첩이 이만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약을 먹었고 오늘 몇 시에 우리 아이들이 왔고, 그래서 되게 세세하게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십니다. 근데 이 기록을 왜 하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인생이라는 거는 한 인간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사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딱 그 어느 지점을 꺼내서 쓰려면 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럼 2002년에 월드컵 때 어떤 일이 있었지? 뭐 2003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되게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그때 그랬었나? 사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기록의 글쓰기를 쭉 해온 사람들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 그때 그런 거 했었어.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다이어리를 예를 들었지만, 자, 내가 연구한 업적들을, 내가 연구한 어떤 제품들을 시간대별로 아니면 날짜별로 아니면 달별로 연도수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쭉 쌓이면 어떤 그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어떤 기록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중년 세대 분들한테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대표님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또 실제로 그분이 먼저 오시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걸 권하냐면 기록을 하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글쓰기로 이렇게 블로그를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하루가 어렵지 100일이 되고 3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충분한 어떤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변형해서 책을 그대로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쭉 받아서 글자 활자로 남겨놓으면 그걸 엮어서 책으로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강사도 하고 저자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로 막 나 이런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정리한 책을 보세요. 제가 정리한 블로그를 보세요. 제가 사진과 글을 여태까지 쌓아놓은 인스타그램을 제 걸 보세요. 그렇게 저의 계정을 명함 주듯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상대방이 저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거를 개발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재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의 글쓰기는 특히 신중년 세대한테 어떤 명함과 같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싶을 때, 또 중요하다 싶은 거는 항상 그때그때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님하고 나눈 어떤 재미있는 대화는 그 순간은 정말 재밌지만 우리가 택시를 내리고 집에 다시 걸어가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까먹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나한테 재밌었던 일들은 택시 내리자마자 저는 SNS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라도 적어 놓기도 하고 해서 그때 감정선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강생분들한테 꼭 바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오래 보존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신중년 글쓰기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관계의 글쓰기에서 글쓰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그 가족과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장과 또 친구가 있으면 친구, 뭐 여러 가지 뭐 동네 친구도 있고 동네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로 말이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제 뭐 인사하고 뭐 어떻게 지냈어? 나는 이렇게 지냈는데 너는 어떠니 요즘에?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친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는데 자, 글쓰기에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주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 정말 맨날 일상에서 쓰는 게 바로 문자죠. 그리고 문자 비슷한 게 또 카톡. 자, 우리는 수시로 이거를 두들겨요.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 근데 어느 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말투 때문이죠, 바로. 이제 카톡을 잘못 보냈거나, 문자를 좀 예의 없게 보냈거나, 그러면 이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아,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되게 딱딱하네.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맨날 이렇게 징징대는 걸 보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글쓰기에서 그 사람을 어떤 상황을 또 성격을 또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매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매일 주고받는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또 매일 보내는 뭐 이제 업무상 보내는 메일이라든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람들과. 근데 신중년 세대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스타일이. 뭐 예를 들어 우직한 스타일은 맨날 우직한 글만 못 쓰기도 하고 맨날 웃긴 사람들은 뭐 이모티콘 남발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틀을 깨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기름을 쳐서 윤활유를 보태려면 이 글쓰기도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이제 느닷없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쓰기 강의를 막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요, 강사님, 저는 카톡을 보낼 때 이모티콘을 몇 번 보내야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오시오 돼서 웃음 표시를 한 몇 번 써야지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막 이제 몇 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물결을 많이 보내면 어떻고, 점점점을 많이 보내면 좀 우울해 보이고 사람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네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을 봤어요 하면서 자기 어떤 문자 태도나 카톡의 태도를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글을 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관계 글쓰기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상사한테 보내는 보고서를 쓸 때도 자, 어떻게 보고를 해야 우리 상사가 기분 좋게 저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이런 절차를 이해를 해 주실까? 이게 어떻게 하면 통과가 될까? 이거 궁금해서 보고서의 법칙이라든가 보고서 글쓰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고 상사를 위한 글쓰기 또 상사는 부하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의중을 이해하고 넘어갈지 그런 글쓰기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중년은 이제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그물망처럼 얽혀 있으니까 이때는 이런 글쓰기, 저 때는 저런 글쓰기, 쉽게 말하면 가족한테는 이런 글쓰기, 직장에서는 이런 글쓰기, 사회에서는 또 이런 글쓰기, 요 뭐 SNS상에서는 또 이런 글쓰기 궁금해하시는 영역들이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 같은 경우도 시작하신 분들한테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나는 길게 막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요. 조금 짧게 쓰세요. 너무 또 짧으면 공감력이 떨어지지만 적당히 짧은 길이의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길이 같은 것도 지정을 해드리고 자, 제목을 지어보세요. 그럼 훨씬 읽기가 편해요.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글을 읽는 상대방을 위한 어떤 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한 글쓰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신중년이 항상 궁금해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 이제 얘기인데요. 신중년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5번째 확장의 글쓰기입니다. 자, 1, 2, 3, 4번이 다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글쓰기가 확장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요즘 하도 이슈가 되는 코로나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려면
적어도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이해를 하고 써야 되고, 자,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어떤 현상을 일으켰으며, 지금 사람들은 또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떤지,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마스터를 하고 있어야 이 코로나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간단하게 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일상의 글을 쓸 때도 확장은 돼요. 이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구나. 누군가가 그 사람의 글을 봤을 때 어떤 이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러니 나도 그래, 이러면서 뭔가가 관계도 확장이 돼요. 공감의 어떤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식에 대한 확장성이 커지고, 두 번째는 공감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번에 돈벌이의 글쓰기랑 또 맞아떨어지면, 글쓰기를 하다 보면 돈이 벌리기도 하죠.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해요. 저의 그 50 플러스 수강생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저는 여행가이긴 하지만 이제는 여행 작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행 작가로서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팁을 드리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글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우리 남편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더니 책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신 그 수강생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자가 되셔서 전국에 다니시면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또 나한테 생긴 거죠. 그래서 신중년 세대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20대 때도 10대 때도 내 갈 길을 잘 몰랐지만 40대, 50대, 60대 되면 더 몰라요. 왜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10대 때 공부만 하면 좋은 줄 알았고, 20대 때는 뭐 직장만 잘 다니면 좋은 줄 알았는데, 40대, 50대, 60대를 겪어보니까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는 출판사를 한 3년 다녔고, 또 20대 후반에는 잠깐 이제 가장이 돼서 옷장사도 해보고, 또 40대 때는 지금 때 아니게 생각지도 못하게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가가 됐고, 자, 이런 것들이 전혀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인데, 자, 제가 앞으로 50이 되고 60이 되면 강의 말고 작가 말고 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저의 선배들인 50대, 60대 분들은 그 경험을 하고 계시면서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글쓰기로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관계도 확장이 되고, 직업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확장이 되고, 또 어떤 태도나 관계에서의 어떤 글쓰기를 점검하면서 인맥이라든가 친구의 범위도 전혀 새로운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글쓰기가 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이나 메리트가 정말 많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도 저는 글쓰기를 좀 시작하면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감히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쓰기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그 신중년 세대들이 글이 왜 필요한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또 5가지를 해봤어요. 우리가 2부에서는 신중년 세대가 글이 왜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글쓰기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스킬에 대해서 5가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